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 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번 핵심 키워드는 AI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8% 이상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중심의 미래성장 예산이다 라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선심성 예산, 빚잔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예산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포퓰리즘 확장 정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728조라는 금액이 사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 감면까지 포함을 하면 약 808조 원의 실제 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이 808조라는 금액은 사실상 물론 공식적인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728조가 지금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정도 예산을 꾸린 적이 없는데 전년 예산, 즉 2025년 예산보다 지금 약 8% 늘어난 예산인데, 자 그렇다면은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하고 싶은 일이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일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이 뭐 AI 강국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그럼 AI 강국 만드는데 그 전체 예산안에 몇 %가 쓰이냐? 10조 원밖에 안 쓰여요. 물론 10조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AI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예산들은 어디 쓰이느냐라고 봤더니 뭐 지역 사랑 상품권 구매하는데 20몇 조 쓰겠대요. 그리고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키는데도 몇 천억 원을 쓰겠대요. 또한 여기에 뭐 중위소득 기준을 확 낮춰가지고 그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그 월 생계급 200만 원씩 주는 그런 것도 만들겠대요. 즉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선심성 예산들이 다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존 논리는 그냥 AI 예산을 만들겠다. 뭐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니까 AI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데 최소 한 30조는 쓰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728조라는 금액의 대부분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다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결국은 지방채 발행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지역에서 뭐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 그 상품권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방선거를 노린 그 선심성 현금 살포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 2023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인구가 약 40%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야 되는 인구가 40%인데 실제 그 40% 중에서 실제로 소득세를 지출하고 있는 인구는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얼마입니까? 23%는 소득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종소세라고 하잖아요. 그럼 종소세를 내야 되는 내는 사람은 몇 명이냐? 고작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예산, 근데 지금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다 빚으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지금 자, 그 국민의힘의 그 자료가 나왔죠. 지금 내년도 국가 채무가요. 이런 상태, 이런 예산 안으로 가면은 내년도 국가 채무가 1,415조예요. 네. 그리고 2029년에는 1,789조 원으로 폭등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예산 만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가 부채의 비율이 전체 GDP 대비 50%밖에 안 되니까 50%를 조금 넘지 못하니까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 다른 나라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140% 일본도 거의 100% 가까이고 이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 자금의 안정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괜찮아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비기축통화국 중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1위. 국가 채무가 지금 GDP 대비. 여기에 더해서 올해 예산안이 이렇게 728조로 책정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50%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거의 60% 가까이로 치닫을 겁니다. 이거 누가 나중에 이 돈을 다 메꾸냐고요. 지금 다 지금 세금으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 그리고 국가 부채로 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지방선거 하나 이기겠다고 전년 예산 대비 뭐 8%를 증액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예산 다 깎는다고 하면서 뭐 불필요한 예산 깎는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 깎았죠. 검찰 특활비 깎았죠. 국정원 특활비 깎았죠. 다 이런 식으로 특활비란 다 깎아놓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귀신같이 다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예산안은 쉽게 넘어가 주면 안 되고 정말 철저히 따져가지고 우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국가 부채를 늘어나게 하고 우리 미래 세대한테 부담만 떠넘기는 예산인지 명명백백하게 좀 국민들 앞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저희가 지금 직전 정부에서 1,100조 정도의 지금 국채가 있었는데 국채가 1,410조 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전 그 윤석열 정부에서 기껏 그 건전 재정 기조로 좀 재정을 안정시켰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국가 채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더 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자 국채를 매년 이제 110조 정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편성별로 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AI라는 것으로 지금 퉁치면서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사랑 상품권 24조, 뭐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막 이런 것들만 지금 쭉 나열해서 사실상 AI 예산보다 현금 살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둘 다 이제 91년생이거든요. 우리가 미래 세대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000조 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세금 내는 사람들 기준 5천만 명 기준으로 해도 거의 한 2천만 원씩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벌써.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국가 부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00조, 2,000조까지 늘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15만 원, 20만 원 받아가면서 지역 경제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돈만 푸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자중하고 면밀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승수 효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파생되는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나서 이 예산을 집행해도 되냐라는 당위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당장 살포하면 경제가 돌 거다. 당장 살포하면 어쨌든 뭐 활기가 돌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펼쳐나가다 보면 단순히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그 이후 뭐 그 다음 정부, 그 다다음 정부까지 다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가 벌써부터 미래 세대에게 빚을 씌우면서 당장의 표심을 위한 그 어떤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많이 걱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좀 위험하다라고 두 분 다 짚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정재계에서는 AI를 명분 삼은 예산 부풀리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 성장론, 이거 자체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 시절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삼성 같은 기업,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을 100개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그 배당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이 충당되는 그 배당으로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이버 같은 기업 100개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특히나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IT라든가 이런 IT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진 기술, 선진 산업이라는 것은 정부 주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시면은 자 다시 우리 728조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에 대한 어떤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잔뜩 올려가지고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지금 AI라든가 혹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제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대기업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법인세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노란봉투법도 네.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을 덕지덕지 쌓으면서 또 여기에 더해서 세금을 물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기업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등한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대기업 뜯어먹으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만드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서 또 한편에서는 AI 강국을 만들겠다. 이 AI를 지금 가장 최전방에서 이끌어 나가는 기업의 뒷다리를 잡아당기면서 그들한테는 너희가 강국을 만들어 와라.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AI 기업, 그러니까 뭐 AI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지금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달려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고 있냐고요.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GPU 뭐 26만 개인가요? 그거 가져온 거 그거 이재명 정부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삼성에 투자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업이 성과를 내면은 그건 날름 자기들의 공으로 가로채고, 그리고 기업을 향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또 기업들 옆구리 비틀어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불필요한 투자를 강행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기업의 지출을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면서 어떻게 AI 강국을 만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 AI 그냥 듣기 좋아 보이는 단어 가져다가 그렇게 전가해봐도 좀 휘두르지 말아라. 실제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AI와 전혀 관련 없는 농어촌 상품권 이런 거 AI가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AI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던 예산의 3배라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해져라. AI의 A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오히려 저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설쳐될수록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길만 더 멀어질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연설 분위기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시정연설 정책 내용보다 또 분위기 연출이 더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명청 갈등이나 재판 중지법의 엇박자가 나는 등 좀 불협화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설에서는 지도부가 또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등 원팀 기조를 강조한 건데요. 일각에선 이거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부 결속력 연출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그 당대표 시절부터 그 본인이 당원 당규를 갈아 끼우면서까지 수박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본인의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내치고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이제 당정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될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제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그럴 것이고, 지금 당장은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라는 이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된 상태로 흘러가고는 있지만은 그 전후로 그들이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갈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먼저 탄압을 시켜놓고 숙청을 시켜놓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끼리의 이제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투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그 당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이제 좀 가겠다,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보좌관님께서는 그 모습 좀 보셨나요? 아니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시정연설이니까 뭐 정청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첫 번째 시정연설부터 뭐 그 명청 갈등을
부각시킬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사실은 보여지는 것과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 부산시당위원회 민주당 부산시당위원회 위원장 그 선거를 놓고도 지금 친명 후보가 경선 탈락했죠. 거의 뭐 컷오프다시피 경선 탈락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전주곡이다. 이제 지방선거 그 부산시당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부산시의 뭐 광역시 부산이 광역시 아닙니까? 그 부산 광역시의 광역 의원들, 부산 의원들 혹은 부산의 각 구에 나가는 구 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공천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 원래 어떻게 보면 거의 내정이 되다시피 했던 친명계 사람을 제거하고 경선 탈락시키고 정청래 당대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 친다면은 이 지방선거 구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방선거를 풀뿌리 선거,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 단위로 보는데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광역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광역의원들이라든가 혹은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곳들에서 친명 후보들이 다 이제 도려내고 어떻게 보면 제거가 되고 정청래 중심의 그런 어떤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좀 뜻이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게 다음번 총선을 겨냥한 움직임일 테고 지역 여론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점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불을 붙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이랑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유튜브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시기가 굉장히 오묘해요. 왜냐하면 엊그제 여러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에게 뭐라고 했냐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 이거 관봉권으로 이제 옷 산 거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이 그 송치한 경찰에게 재수사해라. 네, 다시 이거 수사해라. 너 있어 보인다 이게 뭔가 이러면서 압박을 넣어가지고 재수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검찰이 그러면 지금 뭐 윤석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을 치는 거냐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은 내년도에 검찰청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재명 정부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와중에 문재인을 쳤다라는 것은 과연 이게 이재명의 그 용산 대통령실과 아무런 조율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기사가 터지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과 본인의 신복이 탁현민과 유튜브를 만들고 정청래는 친명 후보를 자르고 여기에 조국은 또 숟가락을 또 얹습니다. 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이제 그 황남빵을 줬어요. 선물로 황남빵을 줬는데 그 황남빵에는 황제 황자가 들어간다. 시진핑을 딱 겨냥한 그런 선물이었다. 너무 좋아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이거 누가 봐도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여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흥미롭습니다. 네, 여권의 움직임 좀 짚어주셨고요. 이번엔 야당의 반응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본회의장 대신 로텐더홀에서 근조 자유민주주의 피켓을 들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대통령이 입장하자 꺼지세요, 범죄자 왔다, 재판 받으세요 라는 등 이제 고성이 터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시정연설 보이콧은 좀 정당하다라고 보이지만 또 표현이 이렇게 너무 세니까 오히려 좀 역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부 그러니까 특정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표현이 너무 센 게 아니냐, 너무 극우적인 행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지금 민주당 자체가 시정연설을 앞두고 아직도 무한 야당 탄압을 반복하는 행태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지정연설을 앞두고 지금 그 민주당의 3대 특검이라는 걸 위시해서 계속해서 지금 야당 탄압을 5개월째 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면서 야당을 말살시키려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이 본질적인 수사에 대한 결과나 어떤 진전은 전혀
내지도 못하면서 별건 수사만 지금 반복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네거티브만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다 더 세게 목소리를 내고 혹은 또 거리로 나와서 광장으로 나와서 더 강력하게 국민들께 말씀하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좀 완화해서 메시지를 좀 약하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에는 지금 이미 민주당이 지금 3권을 너무 많이 유린을 했고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고 심지어 그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의 마지막 보루인 이 국민의힘이랑은 야당 탄압까지도 지금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배산임수의 자세로 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번 이런 메시지들이 결코 약하지 않았다, 결코 너무 강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